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이라인입니다. 오늘은 유상화, 박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뉴스부터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광고, 그리고 무심코 넘기는 휴대폰 속 짧은 영상까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정보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떠올려봤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유익한 정보들까지 오늘도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하시죠.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노동시장이 실제로는 돌봄 위에 서 있지만 정작 그 현실은 직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간극을 가시성 격차로 규정하며 기업이 이를 외면할수록 결근과 이직, 생산성 저하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자료는 돌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돌봄은 장기 요양기관이나 재가 서비스 현장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가족의 직장 생활과 소득 유지, 노동시장 참여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사업에서 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재하청을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도급 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하고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율은 높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와 쪼개기 계약을 차단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영식스티가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식스티는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사회 참여에도 적극적인 60대를 일컫는 표현인데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영식스티의 근로활동은 청년층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60대 고용률은 59.5%로 20대를 앞질렀습니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하는 데 의미 있는데요. 통상 경제활동이 활발한 20대 고용률이 60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직업 현장의 목소리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대학교 진로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에 부딪히실 겁니다. 특히나 미술과 음악 같은 순수 예술을 전공하신 분들께는 생계와 같은 부분이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직업인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도 수작업과 디지털 작업을 넘나들면서 흥미와 생계를 동시에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직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주로 종합병원에 소속이 돼서 병원의 핵심적인 시각화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자신의 질환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림에 대한 홈페이지에 올라갈 그림을 그리는 시각화 작업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는 의료진이 발표하는 논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표지 그림 작업을 대표적으로 이행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의학 정보를 한 장의 그림으로 응축해 전달하는 일종의 의학 전령사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는 겁니다. 더욱 심도 있는 작업들을 위해서 이 직업에 대한 석사 과정을 밟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평면적인 그림에 그치지 않고 최근 트렌드에 맞춘 모델링 작업이나 3D 작업 등과 같은 더욱 섬세한 작업들을 함께 됩니다. 이 실제 수술 과정에 참관을 하거나 또는 직접 해부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 석사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이러한 철저한 고증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전문적인 의학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직업의 확장성도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소속으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외주로 일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 절제술과 같은 복잡한 수술 프로세스를 시각화하는 작업부터 기초과학연구원의 코로나 관련 세파 제득처럼 국가적인 보건 이슈를 알리는 일에도 이들의 손길이 살아 있습니다. 기초과학과 일상의학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연결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을 하고 사회적 기여까지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미술 실력은 물론이고 끈기와 그리고 자료조사 능력까지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이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의학적인 정보를 한 장의 그림으로 자세하게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부분이 같이 골고루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겁니다. 또한 기본 인차 해부학에 대한 탄탄한 이해도 중요하고요.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디지털 디자인 툴 사용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혹시 진로 선택 과정과 커리어 선택에 있어서 예술과 실용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미술과 관련한 커리어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예술적 재능을 의학이라는 실용적 틀에 넣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의학 정보를 그림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문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이어서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박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막막한 채용 공고를 헤매고 계시는 구직자 여러분들 많으시죠? 이 나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셨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역대급 규모의 채용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바로 오는 4월 23일 목요일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열리는 2026 성남시 채용 박람회입니다. 이 규모부터 압도적인데요.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파리크라상, 농협유통, 양재 하나로 클럽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40개 요량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채용 예정 인원만 해도 무려 235명인데요. 이 단순히 공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나의 역량을 보여주고 즉석에서 면접까지 진행되는 그야말로 취업의 직행 코스입니다. 이 구체적인 모집 직종은 성남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미리 전략을 짜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람회의 진정한 가치는 면접 그 이상에 있습니다. 오후 1시 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리는 특별 강연인데요. 바로 인지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김상균 교수가 AI 활용, 취업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제 AI가 내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걱정만 할 때는 지났는데요. 김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AI라는 두 번째 강력한 지능을 파트너로 만드는 법, 그리고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리더형 인재가 기업의 선택을 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가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1시간의 강의가 여러분의 커리어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젠 실전 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누리홀에서는 이 구직자들의 완벽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들려야 할 곳은 퍼스널 컬러 진단존이 있는데요. 나의 피부톤과 눈동자 색에 딱 맞는 색을 찾아서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곧바로 전문가의 헤어와 면접 메이커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준비가 끝났다면 옆에 있는 이력서 사진 촬영 서비스까지 한 번에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전 준비물 없이 현장에서 논스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겉모습만 가꾸는 데서 끝나지 않는데요. 내면의 강점을 찾는 체험존도 있습니다. 이 취업 방향이 고민될 때 나의 강점을 재미있게 알아보는 취업 타로와 이 색채 심리 검사, 그리고 본인의 역량과 가치관을 정밀하게 분석해지는 진로 성향 검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특히 강력 추천드리는 거는 AI 면접 컨설팅, 바로 노트미인데요. 이 실제 면접장에서 만나게 될 AI 면접을 직접 체험해보고 인공지능이 분석한 나의 역량 피드백을 통해서 실전에서의 실수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첫걸음을 오늘의 잡정보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성남시에서 주최하는 채용박람회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조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생소한 직업, 미래 유망 직종 등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고령화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기본적인 일상, 바로 식사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고 삼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직업의 시간 세계에서는 건강한 식사의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고령 친화 식품 개발자입니다. 고령 친화 식품 개발자는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씹기 쉬운 식감, 삼키기 편한 구조, 그리고 영양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딱딱한 고기를 그대로 제공하는 대신 부드럽게 갈아 형태를 유지한 식품으로 만들거나 밥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입안에서 쉽게 풀리는 형태로 가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령 친화 식품은 맛뿐만 아니라 안전과 기능성까지 함께 설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직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화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 부족까지 이어지고 이는 건강 약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고령 친화 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병원,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 시장에서도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식품 개발자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노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치아 상태, 근육 기능, 소화 능력 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식품의 질감과 형태를 설계합니다. 이후에는 식품을 직접 연구하고 실험하며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또한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형태로 개선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품 개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단순한 요리 실력으로만 부족합니다. 식품 영양학, 식품 공학학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사람의 몸과 건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섬세한 관찰력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한 음식을 만든다는 공감 능력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삶을 돕는 식사를 만든다는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우리는 흔히 먹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당연한 일이 쉽지 않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고령 친화 식품 개발자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을 향한 배려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식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령화에 발맞춰 맞춤형 직업까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식품 개발자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어서 잡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해서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 순간 휴대폰에 울리는 알림 한 통. 내일 회의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 하나로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갔던 경험 혹시 많은 분들께서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잡토크에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 퇴근 후 업무 연락 어디까지 괜찮을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퇴근 후의 연락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근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날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회복의 시간으로도 쓰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계속해서 업무 연락을 받다 보면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계속 회사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친 마음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 효율도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의 연락은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물론 개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유연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퇴근 후에도 최소한의 소통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팀 단위로 움직이는 업무일수록 한 사람의 대응이 늦어지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퇴근 후 연락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분 이야기 둘 다 사실 공감이 되긴 하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연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실제로 퇴근 후에 업무 연락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Right to Disconnect 개념을 법으로 보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의 삶의 업무와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저는 기준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만큼 긴급한 상황인지, 또는 다음날 다시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이 정도는 최소한 판단하고 연락을 해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락 자체가 아니라 회사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 문화와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 연락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가장 필요할 때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는 입장에서도 모든 연락에 바로 반응해야 한다는 이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퇴근 후 업무 연락 완전히 금지할 수도 없고 완전히 자유롭게 둘 수도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일이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 균형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퇴근 후 업무 연락 어디까지 괜찮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요즘 본업 외에 여러 직업을 가진 M잡러가 대세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 이분 앞에서는 아마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낮엔 공학 박사로, 밤엔 기묘한 괴물 작가로, 여기에 방송인과 교수까지 맡고 있는 분인데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역대급 M잡러의 정체, 바로 곽재식 작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평범한 습관에 있었습니다. 곽재식 작가의 메인 타이틀은 공학 박사이자 교수입니다. 사실 공학과 소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요. 작가님은 공학이나 문학이나 결국 세상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설명합니다. 본업인 연구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수십 권의 책을 써낼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특별한 영감이 아니라 바로 자투리 시간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그 짧은 5분을 모아서 한국괴물 백과사전과 수많은 소설을 탄생시킨 건데요. 그야말로 시간을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가님을 특별하게 만든 건 한국괴물에 대한 집요함이었습니다. 예전엔 우리나라에 왜 해리포터 같은 콘텐츠가 없을까라며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곽 작가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발을 뻗고 나섰습니다. 조선왕조실록부터 이름 모를 고문원까지 샅샅이 뒤져서 발굴해낸 괴물만 무려 280여 종에 달합니다. 없으면 내가 직접 찾아낸다는 이 명확한 철학이 평범한 공학자를 독보적인 괴물 전문가로 만든 셈이죠. 특히 작가님을 특별하게 만든 건 대중과 과학을 잇는 소통 능력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양자이론을 비롯한 다수의 저서를 통해 과학 지식을 대중의 언어로 쉽게 전달해온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AI를 둘러싼 과장된 기대와 막연한 불안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본질과 한계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만의 깊이 있는 통짜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거침없는 입담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방송가에서도 섭외 1순위로 꼽힐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삶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결과물보다 그 태도에 있습니다. 곽 작가님은 글 쓰는 일을 대단한 예술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근육 운동처럼 얘기했는데요. 회식 자리에서도 마감을 지키고 매일 정해진 분량을 기계처럼 채우는 그 꾸준함이야말로 지금의 글을 만든 무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출근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특별한 삶이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보낸 평범한 시간들을 어떻게 쌓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분이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록을 남기고 계신가요? 곽재식 작가님처럼 거창한 백과사전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묵묵히 버텨온 오늘 하루의 업무일지도 훗날 아주 특별한 인생 로그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범한 일들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그날까지 자빈 스토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네, 오늘 엔잡러 곽재식 작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엔잡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는 곽재식 작가처럼 우리도 특별한 일들을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의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중동 전쟁과 기술 변화가 청년들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 시장을 보면요. 겉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 명 이상 증가했고요. 전체 고용 지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만 보면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특히 청년 고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1분기 청년 취업자 수는 15만 6천만 명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7.4%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즉, 지금의 고용 시장은 전체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는 줄어드는 고용의 불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만든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갈등은 에너지 가격과 물류 흐름, 그리고 수출 환경까지 흔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채용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과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장기간 취업자 수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는 청년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전쟁이 단순히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변화의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이 청년들의 첫 번째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으로 무인화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기존에 사람이 맡았던 업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더 적은 인력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AI입니다. 과거에는 기술 발전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물론이고 프로게이머, IT 개발자, 건축 엔지니어 등 고숙련 직무에서도 AI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무가 이미 자동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만드는 불확실성,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AI 기술 확산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고용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요구 조건은 더욱더 높아지는 삼중 압박 속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어떤 출발선에서 사회를 시작하게 되는지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 노동력까지 줄어들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의 양보다 그 기회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쟁에 관련된 이슈들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까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우리의 본질을 더 잘 들여다보고 바뀌는 취업시장 흐름 속에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게 아닐까요? 네, 이어서 현장의 숫자를 통해 일터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데이터로 보는 일터 시간입니다. 최근 고용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정부가 현재 최대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상과 쟁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간제 노동자들의 규모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약 4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하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선 2년이 되기 전에 직전 해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나 고용 절벽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숙련 인력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당장의 실직을 유예하기 위해서 사용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계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이 기간 연장이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과거 비정규직 관련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 중 3년 후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3명 중 1명 정도이고 이 정규직 전환 비율도 2010년 10%에서 최근 5%로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이 연장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 고문의 시간만 길어지고 결국 비정규직 신분만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노동계가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듯이 경영계도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2년은 업무를 익혀서 숙련도가 증명된 그러한 노동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짧은 시간이라는 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에선 시간 연장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도 존재를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력을 조금 더 오래 활용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해석인 거죠. 네, 또한 이번 논의가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이전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해외 사례를 봐도 기간 연장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기간제 사용의 사유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간 연장 여부에만 매몰되어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얼마나 튼튼한가에 대한 접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간제 근로자의 약 70%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적 보호 체계가 여전히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검토 소식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이번 기간제 논의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사용 기간이라는 어떤 숫자보다도 실효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2년을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그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또한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강제성을 부여를 하거나 전환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이런 강제적인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덧붙여서 일터의 차별 해소가 핵심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짧은 계약뿐만이 아니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와 복지 차별입니다. 비정규직은 쓰기 편하고 싼 인력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는 한 기간 연장은 노동자의 불안한 삶을 연장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네, 오늘 대담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노동자의 지속 가능한 삶이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이 고용의 사다리가 될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늪이 될지는 정부의 세심한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대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정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비수도권의 역전 현상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데이터,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죠. 고용의 균형입니다. 네,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던 그간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지표가 나타났는데요. 국가 데이터처의 최신 리포트를 토대로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취업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 18만 3천 명 중에 무려 71%가 비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증가폭으로만 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동안 고용 한파의 상징이었던 지방광역시들의 반전이 눈에 띕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모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지방주도 성장 정책이 실제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서정 아나운서와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지도로 읽는 고용, 비수도권의 역전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데이터가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죠. 바로 고용의 균형입니다.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던 그간의 다른 흐름이 느껴지는데요. 국가 데이터처의 최신 리포트를 토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취업자 수와 관련한 리포트를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 18만 3천 명 중에 무려 71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증가폭으로만 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2.5배나 넘어선 겁니다. 그동안 고용 한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지방 광역시들의 반전이 눈에 띄는 건데요. 부산과 대구, 광주 모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방주도 성장 정책이 이제는 실제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자리는 서울이다 이런 공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도권 상황은 오히려 좀 주춤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보다 15,000명 줄어들은 53,000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요. 고용률 데이터를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비수도권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0.3%포인트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청년층 고용 지표인데요. 청년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비수도권은 2만 2천 명 감소에 그쳐서 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청년층은 13만 명 넘게 줄어들면서 전체 감소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방 고용이 이렇게 눈에 띄게 살아난 이유는 바로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 중심 내수 진작 정책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편성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서 비수도권에 소비 쿠폰을 더 많이 지급하고요. 또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지방에 우대 적용하는 등 이 현장의 소비를 먼저 살린 것이 고용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여기에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그리고 또 지방 창업 지원 같은 인프라 정책이 같이 병행되면서 지방의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63.9%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구직을 포기했던 지방 인구들이 다시 일터로 나오고 있다는 증거죠. 네, 그런데 지표를 보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은 취업자도 늘었지만 실업자 수도 같이 증가를 했네요. 이건 부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네, 이걸 통계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통계의 이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재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건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할 기회가 아예 없어서 포기했던 분들이 이제는 나도 한번 일자리를 구해볼까 하면서 다시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통계상 구직자가 실업자로 먼저 잡히게 되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네, 실제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수도권에서만 0.6%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활기찬 노동시장의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통계인데요. 결국 이번 데이터는 한국 경제 회복의 엔진이 이 지방에서부터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방 우대 지급이나 지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이 흐름을 굳히겠다는 전망입니다. 네, 수도권 쏠림이라는 만성적인 질병을 극복하고 전 국토가 부르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오늘 노하늘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요즘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주 들리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운자로인데요.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소 효과까지 입증되면서 비만 치료 시장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사 한 번으로 체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약을 만든 회사는 어디일까요?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1876년 미국의 약사 엘리 릴리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당시에는 약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효과도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엘리 릴리는 환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약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원칙은 이후 회사의 성장의 기반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 1920년대에는 인슐린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당뇨병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항암제, 신경계 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현재는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호르몬 기반 치료 전략입니다. 마운자로는 GLP-1과 GIP라는 두 호르몬에 동시에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이 호르몬들은 식사 후 인슐린 분비를 돕고 포만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은 이 작용을 강화해서 식욕을 줄이고 위 배출을 늦추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즉,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식사 조절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 덕분에 체중 감소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만 치료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단 조절과 운동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약물 치료가 중요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함께 글로벌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GLP-1 계열 치료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작용 방식과 효과에서 차이를 보이며 시장 점유율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만 치료 시장이 앞으로 수백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라이 릴리는 단순한 제약회사를 넘어 질병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치료 접근 방식뿐 아니라 보험, 정책, 의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약 하나가 시장과 인식을 동시에 바꾸는 시대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서 의료와 산업의 방향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치료 영역까지 확장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 관리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하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어디 갈까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햇살도 참 좋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곳 바로 꽃길입니다. 전남 화순에서는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2026 화순 봄꽃 축제인데요. 이번 축제는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화순읍 꽃간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봄꽃 주제는 봄꽃 야행입니다. 낮에는 화사한 봄꽃을 즐기고 밤에는 빛과 문화가 어우러진 또 다른 봄의 분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벌써 봄밤 산책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낮에도 예쁘고 밤에는 더 특별한 화순의 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화순 봄꽃 축제의 중심은 꽃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1.13km 구간을 따라 노란 유채꽃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참 예쁘고 천천히 걸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꽃간길 주변에는 유채꽃 단지를 중심으로 5개의 테마 정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웰컴 가든, 플로라 가든, 어린이 정원, 봄꽃 정원, 그리고 생태 정원까지 이름만 들어도 공간마다 분위기가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걷는 길마다 풍경이 달라진다고 하고 또 멈추는 곳마다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듯 걷다 보면 어느새 봄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기분 화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낮과 밤이 모두 다르다는 점인데요. 낮에는 유채꽃과 테마정원을 따라 걸으면서 화사한 봄의 풍경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해가 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남산공원 일원에서는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야외 전시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화순 작은 영화제, 그리고 고인돌 시장, 야시장도 함께 운영됩니다. 낮에 화순이 싱그럽고 환한 봄이라면 밤의 화순은 조금 더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봄으로 변합니다. 가족과 함께 와도 좋고 또 친구와 함께 와도 좋고 연인과 함께 봄밤 나들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장소에서 꽃도 보고 전시도 보고 또 시장과 영화제까지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이게 바로 화순 봄꽃 축제의 특별함이라고 하네요. 공연, 체험, 먹거리까지 가득한 볼거리도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개막식은 4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 화순 공설운동장 주무대에서 열립니다. 김용임, 미스김, 현진우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4월 18일 토요일에는 별 이석훈이 함께하는 봄밤 콘서트 파트 1이 진행됩니다. 4월 19일 일요일에는 서도밴드 거미가 출연하는 봄밤 콘서트 파트 2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가수 공연, 버스킹,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다문화 모국춤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체험 행사도 알차게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람개비 만들기, 꽃비누 만들기, 키링 꾸미기, 꽃마차 체험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들이 많아서 가족 단위 방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죠. 화순 시그니처 푸드와 향토 음식, 또 푸드트럭, 농특산물 판매까지 이렇게 해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꽃길과 공연, 체험과 먹거리, 그리고 낮과 밤의 색다른 분위기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봄 축제입니다. 축제는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운영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장소는 화순 꽃간길과 남산공원 일원이고요. 입장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봄은 짧아서 더 아쉽죠. 그래서 더 예쁜 곳으로 더 좋은 시간으로 한 번쯤 떠나보고 싶어집니다. 노란 유채꽃이 반겨주고
또 해가 지면 또 다른 풍경이 기다리는 곳. 이번 봄 화순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낮에는 아름답고 밤에는 더 낭만적인 축제. 2026 화순 봄꽃 축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도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면 월세 내는 날 가장 부담되는 날 중 하루실 텐데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다 보니 아껴도 한계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월세를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으로 계산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물론 본인과 가구의 소득 기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 기준도 함께 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꼭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면 그냥 포기하곤 하는데요. 이 제도는 생각보다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기준을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신 뒤 검색창에 청년 월세 지원을 입력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 후 소득과 거주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청 전에 정부24에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능은 내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서비스인데요. 혹시 월세 지원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선정이 되면 매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달 돌아오는 월세날이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이제는 나라가 주는 이 혜택을 든든한 지원금으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년들의 홀로서기가 외롭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작은 지식들이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넓혀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잡학사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남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